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살 된 여자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도저히 혼자 사귈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 상황이 정상인지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아서요. 일주일 전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끝내고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TV 볼륨을 평소보다 작게 해놔서 그랬는지 아들 부부 방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무심코 듣게 됐어요. 근데 며느리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게 깔리는 거예요. 등기, 이번 달 안에 끝내야 돼요. 등기요. 전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TV를 끄고 조용히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귀를 기울이니 며느리가 또 말하더군요. 어머니 명의로 된 건데 괜찮겠어요? 그 말에 제 아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어. 엄마는 나중에 이해하실 거야. 나중에 이해한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책상 위에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고 빨간 도장 찍힌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날부터 전 혼자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재산도 없고 빚만 남았다며 돌아서더군요. 친정은 애초에 의지할 곳이 못 됐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낮엔 마트에서 시식 코너 일하고 저녁엔 오피스텔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학원비 대고 대학 보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이 집이 제 전부였거든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으니까요. 아들은 그때 제 손을 꼭 잡고 그랬어요. 엄마, 걱정 마. 내가 취직하면 다 갚을게. 효도할게. 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전 좋았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혼자 늙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제 적금께서 신혼살림 장만해줬습니다. 아들이 대출 얻으려 한다기에 제가 다 해줬어요. 이 집에서 함께 살면서 돈 모으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이고 며느리가 잘 먹는 나물도 무쳤어요. 식탁에 앉아서 며느리가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오늘도 맛있겠어요. 전 그 웃음이 가짜로 보였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등기가 뭐예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들이 엄마 그게 하면서 말을 흐리더군요. 뭘 이번 달 안에 끝낸다는 거예요? 내 명의로 된 게 뭔데요?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요? 언제요? 다 끝나고요?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전 평생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밥상을 엎었습니다. 내 집은 내가 나가라 할 때 나가는 거야. 그릇이 와장창 깨졌고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들은 엄마 정신 차려 라고 소리쳤고요. 근데 그 눈빛을 봤어요. 제 아들 눈에서 짜증이 보였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난리야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며느리는 뒤로 물러서면서 질겁을 하더니 아들한테 뭐라고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이러니까 요양원 보내자는 거잖아. 요양원이요. 전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전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과민 반응한 걸까요? 아들이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며느리가 오해받을 만한 말을 한 것뿐이고 사실은 제 노후를 위한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생각이 맞는 걸까요?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지킨 이 집을 제 동의도 없이 넘기려고 하는 거라는 게요. 요양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전 제가 그들에게 짐이 됐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제 69이에요. 아직 정정합니다.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손주들 돌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근데 짐이라고요? 그날 밤부터 뭔가 제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았어요. 참고 또 참았어요. 그게 엄마의 도리고 여자의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근데 이젠 아닙니다. 전 어제 서랍을 열어서 제 통장, 서류, 도장을 다 꺼내서 확인했어요. 집 등기권리증도 찾았고요. 다행히 아직 제 손에 있더라고요. 내일 주민센터 가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부터 확인할 겁니다. 혹시 제 모르게 뭐가 진행된 게 있는지요.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도 상담 예약했습니다. 이게 과한 행동일까요? 전 그냥 제가 평생 일궈온 걸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아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근데 동시에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제 선택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해시태그 며느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아들은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제 눈을 피했고 며느리는 평소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모른 척 같은 공간에 있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지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아들은 골프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고 집엔 저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만 시간 있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러운 그러면서도 단단히 마음먹은 듯한 톤이었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 앞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뭔데요?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는 서류를 제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맨 위에 소유권 이전 동의서라고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들었던 등기가 바로 이거였구나.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며느리가 눈웃음을 지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잠깐 빌리는 거예요. 이름만 빌린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이건 집 소유권 넘기는 서류잖아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명의를 잠깐 우리 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세금이요? 무슨 세금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다주택자 세금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희가 지금 집 하나 더 살 계획인데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것 같아서요. 말이 술술 나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대본처럼요. 그래서 잠깐만, 정말 잠깐만 명의를 저희 쪽으로 옮겼다가 모든 절차 끝나면 바로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드릴게요. 약속드릴게요. 약속이요. 그 단어가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테이블 위에 펜을 하나 꺼내놨어요. 여기, 이 밑에만 서명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간단하다고요. 전 펜을 집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펜촉이 서류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조바심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를 믿으세요. 믿으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 사흘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문틈으로 들었던 그 대화. 등기, 이번 달 안에 끝내야 돼요. 엄마는 나중에 이해하실 거야. 이러니까 요양원 보내자는 거잖아. 그리고 아들의 그 눈빛. 짜증 섞인 귀찮다는 표정.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싫어요. 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안 해요. 못해요. 어머니,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잠깐만 빌린다는 말, 그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냉랭하게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게 보였어요. 억지 웃음이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희는 집도 사야 하고 애들 교육비도 들고 저희 앞날도 생각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 집을 뺏으려고요? 뺏는 게 아니라 잠깐. 그만해요. 소리가 컸어요.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소리 꺼내지 마세요. 이 집은 내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거예요. 며느리는 서류를 와락 집어들었어요. 알겠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그에게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 그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내가 판단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서명 하나 안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우린 엄마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요. 가족이면 뒤에서 몰래 등기 넘기려고 계획하나요? 그건 엄마 놀라실까봐. 놀랄 일을 왜 해요?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어요. 나가줘.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아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전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악착같이 모은 돈들. 아들 대학 보내느라 다 써버렸지만 그래도 남은 게 조금 있었어요. 이 집 대출 갚느라 결혼 자금 대느라 빼돌렸지만 몰래 숨겨둔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상금이었어요. 정말 급할 때를 대비해서요.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잔액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나를 지켜야겠구나.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전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주민센터로 갔어요. 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발급 기록은 없었어요. 아직 제 모르게 뭔가 진행된 건 없다는 뜻이었죠. 그 다음엔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법무사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어머니,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한번 넘어가면 다시 돌려받기 정말 어려워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집 등기부등본에 어머니 단독 명의가 확실한지 확인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떼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어머니 도장이랑 인감증명서는 절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법무사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만약에 정말 불안하시면 신탁 같은 걸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머니 생전엔 어머니가 거주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착한 엄마, 순한 시어머니로만 살지 않겠다고. 내 것은 내가 지키겠다고. 그날 밤 전 서랍에서 도장과 통장, 등기권리증을 모두 꺼내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가방을 제 옷장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겼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어요. 하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온 그 서류 한 장.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복수가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생존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어요.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와 마주치는 것도, 아들의 눈치 보는 것도 이젠 지겨웠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언니, 그 배추 신선해 보이네요. 돌아보니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단발머리. 눈가엔 웃음기가 있었지만 어딘가 슬픔도 묻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것 같아요. 무심코 대답했는데 그 여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혹시 요즘 마음 힘드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표정이 좀 그래 보여서요.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그 여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린 시장 한편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 앉았습니다. 떡볶이를 앞에 두고 그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전 작년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들한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아들한테요? 네,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방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전 나가야 했죠. 그 여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가 붉어졌어요. 새 들어 사는 거예요, 지금. 원룸에서요. 제가 평생 일궈놓은 집에서 쫓겨나서요.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혹시 언니도 그런 일 겪고 계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 기분, 배신당한 기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기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분식집 한가운데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여자는 조용히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전 제 사연을 들려줬어요. 서류 이야기, 등기 이야기,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까지.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언니 서명 안 한 거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싸워야죠. 싸운다고요? 네. 복수라는 말 너무 무겁죠. 대신 정의를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그 여자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부동산 컨설턴트 박미선. 전 이 일을 해요.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요. 제가 당해봤으니까 다른 분들은 안 당하셨으면 해서요. 박미선 씨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니, 서류는 무기예요. 법은 약자 편이 아니지만 제대로 알고 쓰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죠. 그날부터 박미선 씨는 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해시태그 밤마다 공부하는 노년. 그 이후로 전 매일 밤 공부했어요. 박미선 씨가 알려준 대로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한자투성이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하지만 천천히 읽다 보니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유권,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어떤 위험을 의미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집 등기부등본도 다시 떼어봤어요. 다행히 제 단독 명의였고 다른 권리는 아무것도 설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전하구나.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어요. 박미선 씨는 말했습니다. 언니, 그 사람들이 포기 안 할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전 더 공부했어요. 상속법, 증여세,
부동산 신탁, 유언장 작성법까지 69에 처음 배우는 법률 공부였습니다. 머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밤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나를 지키는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속엔 복수심도 있었어요. 배신당한 분노, 무시당한 수치심,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제 안에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눈빛이 변해 있었거든요. 예전에 순하고 착한 눈빛은 사라지고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무서웠어요. 동시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짓밟힐 테니까요. 며느리는 제가 공부하는 걸 몰랐어요. 아들도 몰랐죠. 전 그저 평소처럼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늙은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전 무장했습니다. 지식이라는 갑옷으로, 법이라는 칼로. 박미선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해요. 뜨거운 감정으로 하면 본인만 다쳐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복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등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더 나빠졌죠. 아들은 출장이 잦아졌고 며느리는 친정에 자주 가더니 집에 며칠씩 안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얘기 좀 해요. 거실로 나가니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기로 했어요. 뭐? 이 집 너무 답답해요. 우리 새 집 구했어요. 다음 달에 나갈 거예요.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놀란 표로 저를 봤어요. 엄마, 괜찮아? 왜 안 괜찮겠어요? 너희 집 살 거면 나가야죠. 그게 아니라, 엄마는 어떻게 할 건데? 난 여기 있을 거야. 혼자? 혼자 사는 거 어렵지 않아.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말이에요.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 관리비랑 재산세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대신 내드렸는데 이제 나가면 어머니가 직접 내셔야 해요. 알아요. 그리고 보일러 고장 나면 수리비도 만만치 않고 집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냥 혼자 감당하시기 힘드실까봐 걱정돼서요. 거짓말이었죠. 눈빛만 봐도 알았어요. 해시태그 결단. 그날 밤 전 박미선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선 씨, 역전세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언니, 그거 위험해요. 이자 감당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전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하나 얻기로요. 왜 그러세요, 언니? 그 집은 언니 거잖아요. 등기 이전 전에 제가 먼저 손을 써야 해요. 만약 제가 나가버리면 그들도 이 집에 손 뗄 수 없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을 팔 거예요. 제 손으로요. 박미선 씨가 한참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확실해요? 그거 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확실해요. 며칠 후, 전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 금매로 내놨어요. 그랬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계약금 받는 날 아들이 알게 됐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집 팔았어. 왜, 왜 그런 짓을 해? 내 집인데 왜 못 팔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이 집 믿고 있었는데, 믿고 있었다고? 내 허락도 없이 등기 넘기려던 사람들이 아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 앞으로 생각도 안 하시고, 너희 앞길, 내 앞길은 생각 안 하면서 전 차갑게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믿지도 못해? 아들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믿었지. 그게 내 잘못이었어. 그날 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았어요. 집이 팔리고 전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제 명의로 된 적금에 넣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통장이에요. 이사하는 날 아들은 집에 없었어요. 며느리만 거실에 서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거야.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사진첩 한 권, 통장과 도장.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작은 방,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문. 하지만 그 순간 전 처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내 인생을 처음으로 내 선택으로 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그 작은 방에서 전 처음으로 편히 잤어요. 내 인생, 이제부터 다시 산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원룸에서 산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밤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안으로 들어왔어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요. 어머니, 그 집은 원래 우리 거잖아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관리비 냈잖아요. 재산세도 우리가 냈고, 그 집 보일러 고칠 때도 우리 돈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사실상 우리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너네 손에 들어가길 바랐겠지. 왜 이러세요, 어머니?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가족이 뒤에서 몰래 등기 이전 계획하나? 가족이 요양원 보내려고 하나?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그냥 한 말이에요. 한 말, 한 말이 칼이 돼서 내 가슴을 찔렀어. 역전.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이거 보세요. 우리가 그 집에 쓴 돈이에요. 관리비 영수증, 수리비 영수증 다 모아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집 판 돈 중에서 우리 몫을 달라는 거예요. 전 피식 웃었습니다. 뭐, 무슨 뭐, 너희가 그 집 산 적 있어? 등기에 너희 이름 있었어? 하지만 법적으로 그 집은 끝까지 내 거였어. 그리고 이미 팔았고, 전 가방에서 등기부등본 한 장을 꺼냈어요. 이미 그 집은 새 주인 명의로 등기 이전됐어. 며느리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사기. 제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말, 내가 나한테 할 자격이 있니?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집도 계약금 넣었어요. 이 돈 없으면 우리 큰일 나요. 그건 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며 나갔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 후회하실 거란 말이에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서웠어요. 제가 한 일이, 제가 한 선택이,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불 꺼진 방, 혼자 앉아서 전 손끝을 바라봤어요. 이 손으로 제 인생을 되찾았구나. 복수라고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솔직히 그게 복수였어요. 그리고 그게 맛이 있었어요. 쓴맛이었지만 달콤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유진이가 쓰러졌어요. 유진이, 며느리 이름이었죠. 병원 어디야?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에요. 엄마, 제발, 와줘요. 중환자실 앞.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복도 의자에 무너져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감싸 쥐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스트레스성 쇼크래요. 과호흡하다가 쓰러졌대요. 지금 중환자실에. 아들이 울먹였어요.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안 했으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집만 그냥 줬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며느리가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그녀. 창백한 얼굴, 감긴 눈. 순간 뭔가 제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연민이었을까요? 그녀도 누군가의 딸이었어요. 누군가가 사랑하고 키우고 걱정했을 사람. 제가 너무 멀리 간 걸까요? 엄마, 살려달라고요. 아들이 제 옷자락을 잡았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우리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난 아직 미워할 것도 다 안 끝났는데.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승리의 눈물인지 후회의 눈물인지.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전 시어머니고 이 사람이 남편이에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있어요. 지금 정밀 검사 중인데 의사의 말이 이어졌지만 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심근경색, 그게 제 탓일까요?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했어요. 평생 교회 안 다녔지만 그날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복수가 끝나면 이제 그만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며느리는 다행히 깨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전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은 회사도 쉬고 병원에 붙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눈물을 보며 전 깨달았어요. 복수는 답이 아니었다는 걸. 괜찮아.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됐어. 그만하자. 며느리는 더 세게 울었어요. 아들도 병실 문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2주간의 입원비, 검사비, 약값까지. 아들은 카드를 긁으려다가 한도 초과로 막혔고 며느리 친정에서도 당장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했대요. 그날 저녁 아들이 제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병원비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800만 원. 전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열었어요. 통장을 꺼내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일 아침에 찾아서 써. 엄마, 근데 이건 내가 살아온 증거야. 전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더 이상은 안 줄게. 이게 마지막이야. 엄마, 너도 이제 어른이야.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잘했어. 고생 많았어. 내가 너무 심한 걸까? 아니야. 내가 살아남은 거야.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그만 미워해도 돼. 너도 쉬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그런데 당신,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어. 남편이 멀어졌어요. 안녕. 눈을 떴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회복했고 아들 부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 여전히 원룸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미선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언니가 팔았던 그 집 기억하죠? 새 주인이 1년 만에 다시 팔았대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꽤 났대요. 그런데 그 집 다시 사실 생각 없으세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얼마인데? 지금 시세로는 좀 올랐지만 언니가 적금 넣어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조금만 더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그 집으로 고민했어요. 길게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 다시 그 공간에서 그 기억들과 함께 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이 그리웠어요. 제가 평생 살았던 곳,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곳, 아들을 키웠던 곳, 박미선 씨와 함께 부동산에 갔습니다. 새 주인은 해외 발령을 받아 급하게 팔아야 한다고 했어요. 집에 들어섰을 때 눈물이 났어요. 벽지가 바뀌었고 장판도 새로 깔렸지만 여전히 제 집 같았습니다. 이 집 살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번엔 온전히 제 이름으로, 제 돈으로, 제 선택으로 아들에게 이사 가기 전날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나 이사 간다. 어디로? 옛날 그 집으로.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와서 도와줄 거야? 갈게요. 이사하는 날 아들이 왔어요.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짐을 들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가끔 찾아뵐게요. 그래.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전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마당에 나무 한 그루. 이사를 마치고 전 마당에 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요. 작은 매화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처럼 나도 다시 꽃 피울 거야. 삽으로 흙을 파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어요. 땀이 흘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가 지킨다. 박미선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은 거지. 그게 대단한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봄날의 편지. 그날 저녁 전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손편지였습니다. 아들에게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너를 평생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때론 집착이 되고 기대가 되고 상처가 됐을 거야. 엄마도 처음 엄마가 돼봤어. 완벽하지 않았어. 너도 처음 아들이 됐고 남편이 됐고 아빠가 됐지. 우린 서로에게 서툴렀어. 그래도 괜찮아.
이제 우린 각자의 삶을 살면 돼. 엄마는 엄마대로, 너는 너대로. 가끔 보고, 가끔 밥 먹고, 가끔 웃으면서. 그렇게 살자. 사랑한다, 아들아.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어요. 내일 아침에 우체통에 넣어야겠어요. 새로운 아침.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매화나무에 물을 주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꽂혀 있었어요. 아들 필체였습니다. 편지를 열었어요. 엄마에게 미안해요. 엄마 평생이 뭔지, 엄마 희생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유진이 쓰러졌을 때 알았어요. 가족이 아프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 엄마도 그랬겠죠. 나 때문에 수없이 무너졌겠죠. 엄마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이제 저도 제 삶을 살게요. 엄마도 엄마 삶 사세요. 가끔 찾아뵐게요. 사랑해요, 엄마. 마이너스 아들이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오래 울었습니다. 우편함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등기우편이었습니다. 뜯어보니 새 등기권리증이었어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이름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등기증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매화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꽃봉오리들이 하나 둘 터지며 하얀 꽃잎을 펼쳤어요. 향기가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꽃 피었네요. 그러게. 예쁘지? 엄마가 심으셔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우린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편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진심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참 지독한 겨울이었어요. 배신당하고 싸우고 복수하고 후회하고 그 모든 과정이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이 있었기에 지금의 봄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복수가 아니었어요, 결국. 회복이었습니다. 제 존엄을, 제 삶을, 제 이름을 되찾는 과정. 그날 밤, 전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끝난다. 긴 싸움이 끝난다. 누가 이겼는지는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아무도 이기지 못했을지도.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살아남았다는 것. 내 이름으로, 내 집에서, 내 삶을 산다는 것. 그게 승리라면 승리고 행복이라면 행복이다. 매화가 피었다. 봄이 왔다. 나도 다시 피어난다. 일기장을 덮고 전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똑같은 달이지만 오늘은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